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내일 진행됩니다. 내란 특검은 최종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형량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 헌금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낸 전직 동작구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김 전 대표 측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출근한 김태훈 합수본부장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범죄 조직의 총책이 어제 태국 파타야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태국 당국과 협의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한국 기업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상승세로 전환했고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미국이 다음 주 덴마크와 영토 편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내년 국방 예산을 2,000조 원, 50% 더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내란 재판 결심 공판 하루 전 내란 특검 수사팀이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부장검사부터 특검보 또 조은석 특검까지 모두 모여서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를 두고 치열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내란 특검 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내란 재판 변론 종결 하루 전인 오늘 오후 3시 내란 특검 수사팀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에 참여한 부장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도 회의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수사기간 종료 뒤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도 출장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데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내일 재판은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원래는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피고인이 많은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걸 고려해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재판이 시작하면 일단 피고인들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특검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은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 관련 의견 진술이 끝나면 특검이 한두 시간 동안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이에 맞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특검의 최종 의견은 지난달 체포방해 혐의 결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박억수 특검보가 맡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순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식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시간 제약을 두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자 지기현 재판부는 오늘 오후에 기일을 열어 발언할 기회를 따로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오전 재판부에 별도 기일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결심 공판에서 어떤 내용의 최후 진술을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탄핵 심판과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토대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상을 해봤는데요.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뿌리 삼아 정치인 체포조 운용,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핵심 의혹들도 잇따라 부인했습니다. 짧게 끝난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던 만큼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법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확실한 뭔가 좀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던진 거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단체를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등 부정선거에 대한 여전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년 가까운 심리를 거쳐 내란 재판은 어느덧 변론 종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인데 탄핵 심판 최후 진술 때와 비슷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은 선동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헌법적 결단이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투입됐음을 강변하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죄를 부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헌재에서 만장일치 파면을 선고받았던 윤 전 대통령, 법원으로부터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 헌금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낸 전직 동작구 의원이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당사자로는 첫 소환인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정치 헌금 의혹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이 되는군요.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전모 전 동작구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른 한 명인 김모 전 구의원은 내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줬다가 몇 달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지난 2023년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이후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이 같은 탄원서를 동작경찰서에 전달했지만 2달가량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는데 탄원서에는 김 전 대표 아내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관련 내용도 담겨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들 전직 구의원에 대한 조사를 먼저 마친 뒤 정치헌금 전달 창구로 지목된 이모 구의원과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개시 시기도 관심인데 수사를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 동작경찰서까지 강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당시 사무국장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까지 지난달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김 시의원은 녹취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미리 정해진 가족 관련 일정으로 출국한 거라며 도피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당초 이번 주말쯤 돌아올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김 시의원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핵심 피의자 출국을 막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결국 김 시의원이 귀국해 조사받을 때까지
수사 지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김 씨 의원이 최근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탈퇴한 뒤 재가입한 정황까지 나오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계엄을 사과한 데 이어 오늘은 당직을 무더기로 임명했습니다. 공천원금 의혹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놓고 고심인 가운데 당 일각에선 전수조사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직 인선 발표가 있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김도읍 의원 사태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의 PK 출신 3선인 정점식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또 내내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은 민주당 출신 조광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호남 출신 조 위원장은 민주당 간판으로 남양주 시장을 역임했고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대통령과 공개 대립각을 세운 이후 탈당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 특보단장엔 초선의 김대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신설된 당대표 정무실장엔 언론인 출신 김장겸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비상계엄을 사과한 장동혁 대표가 이튿날 당직을 무더기로 임명한 겁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또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 6명 임명안이 의결됐는데요. 이로써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절차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결정 독립성 확보에 노력하겠다면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공천원금 의혹으로 어수선한 상황인데 김병기 의원 징계와 거취가 화두죠? 네,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은 제명당할지언정 탈당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탈당 압박이 잇따르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2일 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가 논의될 텐데 김병기 의원 측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일 예정대로 회의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당 윤리심판 과정엔 김 의원 부부와 장차남 등 가족 관련 각종 의혹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자 소명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12일에 곧장 징계 결론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김 의원에 대한 입장은 원내대표 보궐선거의 화두기도 합니다. 오는 11일 일요일이죠. 사실상 준 전당대회인 원내대표 선거는 기호순으로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 간 4파전으로 치러지는데요. 김 의원에게 선당 후사 자세로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또 윤리심판원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병도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정치권 전수조사를 통해 엄단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일갈했는데 백승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 의견은 있지만 당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의 자녀 임기인 4개월만 직을 맡느냐, 그 이상 임기가 보장돼야 하느냐도 한 쟁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이뤄지는데 3명을 뽑는 선거에 4명이 나와 친명계, 친청계 2대2 동수를 이루고 있어 표심의 향방도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양당이 서로 각자의 특검안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을 보완하는 2차 종합특검을, 국민의힘은 공천 헌금 특검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은 사과하면서 2차 종합특검이 안 된다는 건 모순의 극치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의 무산 이유를 국민의힘 반대로 짚으면서 서둘러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도 동참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천 헌금 의혹을 공천 뇌물이라 이름 붙인 뒤 특검 거부는 유죄 자백이라고 민주당에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 측이 의혹 당시 이재명 당대표, 김현지 보좌관에 전달한 김병기 의원 탄원서는 접수된 기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권력 실세들이 촘촘히 얽힌 사건이다. 이를 수사할 수 있는 건 특검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김태훈 정교유착합동수사본부장이 사무실이 차려질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김 본부장이 기자들 앞에서 간단한 소회를 말했다고요? 네,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은 아침 8시 50분쯤 서울고검 사무실로 공식적으로는 처음 출근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본부장으로서 맡겨진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잘 협력해서 국민께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함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 본부장은 합수본의 수사 대상인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 가운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구성이나 장소 등이 완전히 준비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서 인지 수사를 하게 될지 고발 사건만 수사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검토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네, 합수본 수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김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합수본으로 사용할 서울고검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닙니다. 어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와 비공개로 협의한 끝에 특검이 기존 쓰던 공간 가운데 14층과 15층을 사용하기로 하고 준비에 한창인 상황입니다. 검경 47명으로 이뤄진 합수본에선 검찰이 기소와 법리 검토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할 예정인데요. 통일교 의혹의 경우 경찰 수사가 한창 이어지고 있고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은 이미 기소도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의혹의 경우 이제 막 착수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언론에 보도된 논란 가운데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부터 시작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범죄 조직의 총책이 태국 파타야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태국 당국과 협의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범죄 조직 총책이 언제 붙잡힌 겁니까? 네, 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어제 태국 파타야에서 중국 국적 40대 한모 씨를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사기 조직의 총책입니다. 함 씨는 중국과 우리나라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권총 등으로 협박해 계좌 비밀번호를 말하게 강요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함 씨는 숨진 피해자인 대학생 박모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당하게 한 혐의도 받아 우리 수사 당국이 추적해왔습니다. 함 씨의 신병 확보는 지난해 11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입수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태국 현지 검찰과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은신처를 급습했고 검거까지 이어졌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중국 국적인 함 씨를 우리나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 및 태국 내 재판을 통한 인도 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 당국은 태국과 소통해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500선에서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1%대 상승세로 전환해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로 전환해 4,621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4,600선으로 내려와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락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 오른 14만 4,500원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6% 이상 오르며 사상 처음 78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코스닥은 0.4% 오른 950으로 출발해 0.4%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한국 기업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얼마나 잘 나온 겁니까?
네, 증권과 예상치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 4분기보다 208.2% 더 늘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돌파한 건 한국 기업 최초입니다. 7년 만에 자체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 경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매출은 1년 전보다 22.7% 증가한 93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 분기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메모리 가격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선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16조 원에서 17조 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지난해 연간 매출도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고요? 네, 우선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누적 영업이익은 43조 5,3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332조 7,700억 원으로 3년 만에 역대 최대 연간 매출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9일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지난해 4분기와 연간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난해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을 매수한 인원이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 가운데 집합 건물을 매수한 인원은 등기 완료분 기준으로 6만 1,1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새 약 26.1% 증가한 수치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던 2021년 8만 1,412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만 473명으로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며 미국 우선주의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60개가 넘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내년 국방 예산을 2천조 원, 50% 더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넉 달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기구를 맹비난한 트럼프 대통령. 문제 해결은 못하면서 돈만 쓰는 무능한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기후변화는 사기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Another UN official stated in 1989 that within a decade entire nations could be wiped off the map by global warming. Not happening.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 결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산하 31곳과 비유엔 산하 35개 기관에 대한 참여와 자금 지원을 일괄적으로 중단한다는 겁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유엔 민주주의 기금 등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감을 보이던 기구와 협약들이 명시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기관이 미국 주권과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과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며 탈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년에 미국 국방비를 50% 늘려 2천조 원을 쓸 거라고 밝혔습니다. 꿈의 군대를 구축해 어떤 적으로부터도 미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방 예산 증액이 가능한 건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입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을 벌인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과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 중심의 힘의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2척을 납포했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무기한 통제해 판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벨라 1호를 2주 넘는 추적 끝에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 해역에서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남부사령부는 카리브해에서 역시 제재 대상인 무국적 암흑함대 유조선 소피아호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두 유조선이 최근 베네수엘라에 정박했거나 원유를 실으러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완전 봉쇄를 지시한 데 따라 유조선 납포 작전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벨라 1호는 미 해안경비대 단속 뒤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했는데 러시아는 자국 유조선에 대한 무력 사용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수출길이 막힌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미국이 시장에 대신 팔고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대한 통제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바꾸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going to take between 30 and 50 million barrels of oil. We're going to sell it in the marketplace at market rates, not at the discounts Venezuela was getting. 백악관도 베네수엘라 원유 확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임시당국 간 이뤄진 거래라며 미국 정부가 이미 베네수엘라 원유를 국제시장에 팔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already begun marketing Venezuelan crude oil in the global marketplace for the benefit of the United States, engage the world's leading commodity marketers.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서 무기한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백악관에서 주요 석유 기업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과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를 무기한으로 판매하고 베네수엘라에 가해진 제재도 선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뉴욕 유가가 급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울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1.99% 급락한 배럴당 55.9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베네수엘라로부터 넘겨받은 뒤 무기한으로 시장에 판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석유기업과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구축 작업을 논의 중이라며 베네수엘라산 원유와 석유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운송 판매될 수 있도록 제재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유가는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신변 보호에 실패한 대통령 경호실장을 해임하고 전직 정보국장 출신을 새 실장에 앉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공보 업무를 총괄하는 프레디 나녜스 통신정보부 장관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구스타포 곤살레스 로페스를 경호실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하비에르 마르카노 타바타는 임무 실패 책임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형국입니다. 나녜스 베네수엘라 통신정보부 장관은 임시 대통령이 직무 수행 기간 보여준 타바타 전 실장의 국가안보와 제도적 안정에 대한 헌신과 충성심에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타바타 전 실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현지에서는 타바타 전 경호실장에 대한 체포 명령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격에 이어 그린란드 편입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덴마크와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국제법 위반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그린란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 동원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미 국무장관이 다음 계획을 내놨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그린란드 매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의도였다며 다음 주 덴마크와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hy has the administration not taken Denmark's offer to discuss the situation in Greenland? I'll be meeting with them next week. 또 모든 현안에 있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다면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그린란드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ore control over the Arctic region and ensuring that China and Russia and our adversaries cannot continue their aggression in this very important and strategic region. 유럽연합은 국제법 위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린란드와 덴마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Greenland belongs to its people. They have the full support and solidarity of the European Union.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돕지 않더라도 미국은 항상 나토를 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없는 나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가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았지만 자신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무력 사용에 나설 경우 그린란드를 30분 안에 접수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나토 해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는 만큼 실제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중 일정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입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중재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수석께서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한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행자 말씀으로 들었어요. 착하게 잘 살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쩌라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 제재해야 된다는 점은 뭐 명백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은 법원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져요. 네, 이번 방중, 한중 정상회담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두 분의 평가도 궁금합니다. 먼저 박 의원님. 대통령께서 두 달 만에 중국 정상을 만나는 것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현대 정치 외교사에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먼저 우리 한국을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바로 답방 차원에서 가서 이제 환대를 받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박근혜 정권 때 한한령 이후에 얼마나 두 국가가 냉랭했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데 중국과의 경제에 있어서 매우 심대한 타격을 받아왔죠.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 그러한 해병의 물꼬를 확실히 텄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의 이 앞길에 큰 순탄한 그런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오늘 장도혁 대표는 굴욕적 방중이었다라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긴 했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뭐 그 한중 정상회담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야죠. 만나야 되는데
근데 뭐 때문에 만난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기대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첫째는 시진핑을 만나서 북한 핵 문제의 어떤 해결의 진전이 있길 바랐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 서해상에 대한 그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EEZ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 인근에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그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어쩌라고 또 중국의 이런 그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뭘 잘못했냐 하는 그런 식으로 어쩌라고 실제로 아니 중국이 지금 그 설치한 것은 순수하게 어떤 그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오히려 합리화시켜주는 이러한 그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중국 시진핑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중국 시진핑 그 주석과의 실제 회담에서는 이 서해 구조물 문제는 주요 의제도 아니었어요. 예. 다 지금 실무선에 지금 다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 대통령이 가서 말이지 이거 중국 사람들한테 뭐 기분 맞춰주려고 한 건지 도무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이 없는 그런 방중이 아니었나. 그리고 국제 정치의 이 엄혹한 현실을 너무나 우리 대통령이 지금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고 예. 정말 이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민의힘도 두 가지 문제. 네, 국민의힘도 좀 외교안보 문제 이런 것은 또 민생경제 문제는 대통령이 잘하면 잘했다.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가치 해결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입장을 표명했지만은 실제 외교에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오히려 중국하고 매우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 경제적인 그 심대한 타격까지 다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소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의원들도 중국 가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유커, 관광객도 대거 들어와서 그래도 어떤 식으로 관광산업에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우리 K-팝 스타들을 가서 중국에서 공연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이 교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번에 물꼬도 확실하게 튼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 첫 번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의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이죠.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작년 가을에 동남아에 가서 김정은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 얘기가 누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핵 능력 보유국이다 이렇게 미국마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대통령 선거 때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동결, 두 번째 축소, 세 번째 폐기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자. 예.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그냥 공연불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법도 없으면서 왜 더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냐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이 미국이 피스메이커를 해달라. 그리고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예. 왜냐하면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더 절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남북관계의 대화 또는 북미 관계 등을 포함해서 북핵 해결에 이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 때 입에 말이라도 꺼내기로 했습니까? 그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것. 이건 예.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구조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업에도 늘 타격을 가졌고 또 우리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이야 자기들 생선 그 물고기 양식장으로 경계를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인데 예. 이것도 결국은 이제 뭐 일부라도 이제는 옮기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진전이죠. 어떻게 바로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관계를 회복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보다 부여해주고 또 양국 간의 그런 첨예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노력들을 이번에 그 물꼬를 튼 것이잖아요. 그렇게 평가해주고 예. 앞으로 과제, 실무적인 어떤 협의가 남은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임해서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임하는 것이 옳은 평가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그런 그 오래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또 이 대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이번에 사실 그 방중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한 그 어떤 대응 전략이 없이 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도에 그 트럼프 1, 2 미국 그 대통령 정부 당시에 그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2016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드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영토적인 침략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고 이번에 이러한 서해 구조물 문제는 분명히 서해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중국의 조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그 중국의 중요한 이 시점에 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다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뭐 고기 기르는 것인데 어떻냐 하는 식으로 그걸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이런 발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국제 정치의 이런 현실에서 너무나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저는 정말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국의 이런 그 영토적인 야심, 한국에 대한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전 세계에 있던 해양 거점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도 지금 센카쿠 열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있죠. 지금 서해에 대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지금 영토 분쟁지역화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왜 우리가 좌시하면서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발언을 합니까? 이건 정말 대통령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잘못한 매국노 소리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시점에 갔을 때 좀 현실 좀 직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왜 강력하게 선을 긋지 못했냐 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신데. 오히려 여쭤보는 게 국민의힘은 한마디는 한번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얘기 지금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결국 그런 게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외교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동안은 제대로 말한 것을 떠나서 그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타격을 입힌 그런 자초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기에 대통령이 가서 환대받고 그래도 물꼬를 텄고 그러니 앞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우리에게 그 국익에 큰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중국 가서 지지율로도 지금 당장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계속 중국에 짜장면 대해서 먹으러 갔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린다고 해서 관계가 개선되거나 국익에 도움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계속 외딴 섬에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중국 북경대학에서 국제정치대학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 제가 3년 동안 하버드대학 두크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런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중국의 그러한 영토적인 야심, 전 세계 지금 항구 거점들을 해양 거점들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해에 지금 중국의 영토적인 야심이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 가서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그게 한국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성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누구나 다 대통령하고 누구나 다 집권하죠. 그러니까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관계를 악화시켰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여기 와가지고 대통령이 이 노력하는 것을 그렇게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전 정권을 책임졌던 이 국민의힘으로서 너무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좀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성적으로 대처하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같은 생각이신데 그걸 접근하는 단계적인 태도의 문제, 요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리고 상하이에서 있었던 깜짝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가 좀 오갔었는데 어제 이 협중정서 관련한 이야기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협중정서가 우리 국민의 더 큰 손해다.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상당히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느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확히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을 나가에 직접 가서 제가 이제 북경대학에서 연구를 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이당 치국에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국가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중국이라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나라예요. 예. 일당 독재 국가예요.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조직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국이고 하나는 선정부예요. 선정부는 뭘 하느냐? 중국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검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정부 산하에 엄청난 수십만 명의 여론을 검열하고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공자학원이라든지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반중 정서를 억제하고 친중 인사를 길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죠.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 우리 한국 정치에. 하지만 제가 이제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을 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는 저는 논리적으로는 예. 아직까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지만은 예. 중국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나라가 공산당이 통치하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건 아주 엄존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원래 지금 보시면 국제정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기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베네수엘라를 반미 정권이기 때문에 침략을 해서 마두로를 잡아가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당연히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정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친중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과 같은. 그래서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정치 개입 네. 관련해서는요. 예. 그동안 소위 이 혐중을 주도적으로 퍼뜨린 세력이 누굽니까? 그거는 중국이죠. 중국이 어떻게 혐중을 퍼뜨립니까?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중 정서를 가지게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저는 2017년도에 이제 우리 윤 의원님 같은 저런 합리적인 분들이 저런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게 말씀 많이 매우 하셨으니까 저는 제가 지금 발언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동안 부정선거론 국민의힘의 전 당대표까지 했던 황교안 전 총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누가 됐습니까? 그동안 중국이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할 동기와 그런 동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 분이 이번에 윤리위원장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를 소위 습격해가지고 그래서 그 증거를 찾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중국의 개입설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중국의 이 부정선거론 그다음에 또 있죠. 간첩설도 지금 그렇습니다. 거리에 현수막 붙어 있는데 국민의힘이 붙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우호 정당의 사람들이 마치 김현지 부속실장이 중국 간첩 혐의를 해가지고 곳곳에다 붙여놨어요. 아마 속으로는 다 쾌재를 부리고 좋아할 국민의힘일 겁니다. 또 많죠. 서울에 무슨 주택을 다량 매입한 게 중국 사람들이다. 통계를 보여주니까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그동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중국을 공격하고 왜곡하는 이 모양새는 옳지 않다.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좀 이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은 이렇게 소위 부정선거론을 포함해서 이런 중국을 공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힘도 애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사람을 윤리위원장까지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교 발전을 통해서 국익 창출에는 그 하등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어떤 이 혐중론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세력이야말로 과연 이게 정말 이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합당한 정치 세력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거 없이 어떤 혐중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다 얘기를 했잖아요.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저희 당이 19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한 정당입니다. 저희는 중국과 당연히 친하게 지내고 싶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중국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 그 당시 1기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에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는 것이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분노죠. 이런 그 혐중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을 중국의 그 당시 주석이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당 입장에서 강력히 항의를 해야죠. 그리고 사드 사태가 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을 중국에 있는 기업들 얼마나 탄압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서해 구조부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해에 대한 영토적인 침탈이기 때문에 우리 강력히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 그런 반복하시는데 부분을 자꾸 어떤 혐중 정서를 부추긴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예. 조금 저는 그러니까 저는 문제에 진짜 있다고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독보사처럼 이 혐중론을 퍼뜨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제가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잘못하는 것은 우리도 반드시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죠. 대통령도 이번에 가서 그 노력을 해온 거잖아요. 정당을 떠나서 우리가 같이 중국에 그러니까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자 이겁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국내 유권자 특히 보수 구구층만 이렇게 염두에 둔 그 행보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아마 두 분 다 이 부분 국익을 위해서 당연하죠. 뭐든지 해야 한다라는 당연하죠. 부분에서는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결이 지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쇄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어제 그 발표 이후에 여야는 물론이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진일보했다. 그리고 뭔가 중도 확장을 위한 그런 기반을 일단 구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본인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상당한 그 어떤 이 반발을 불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명백하게 이제 국민들의 사죄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전련한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어떤 사실상의 어떤 전련을 선포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그러한 그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전철을 우리가 장동혁 대표 뛰어넘어서 새로운 당의 어떤 그 활로를 모셔가겠다. 결국은 중도 확장이죠.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결단을 했다고 보고, 그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그 2030을 대건 이제 영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상당히 중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마 정책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아마 당명에 관한 그런 부분도 본격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사실상의 절연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거에 대한 지금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저희 당, 우리 당의 그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초재선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부 인테리어 수준이다 라고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다리에다가 윤석열을 달아놓고 무슨 강을 건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지금 지지 기반이 희청거리고, 또 지방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건 지지율은 얻고 싶어가지고 마지못해서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그런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국민 기만술이죠. 실제 제대로 반성하고 또 쇄신하려면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됩니까? 마치 호박에다가 물감칠 칠해놓고 가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박 됩니까? 결국 비 내리면 다 벗겨지기 마련이에요. 저는 딱 그 정도 수준인 거다. 당명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쇄신입니까? 실제 쇄신을 하려면 이렇게 있어야 했죠. 첫 번째, 윤석열을 만들고 그걸 힘을 그동안 실어줬던, 그리고 또 내란 개혁 이후에 단호하게 거기서 비판하고 관계를 전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또 내란 계엄에서 두둔하고 옹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한 인적 청산을 해야 좀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결국 장동혁 대표가
구구랑 손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15%에서 20% 정도 되는 그 자기 지지층만 내다보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 안에서부터 서로 양쪽에 엇갈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진정성도 없고 오로지 그런 이 겉포장만 한 그런 이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 그 쇄신안 전에 사실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의 입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두고 쇄신안에 대한 진정성이 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 고성국 씨의 발언도 현재 다시 한번 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니까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화혁신당 적어도 4개의 자유우파 정당이 있잖아요. 4개의 자유우파 정당이 다 전부 다 후보를 내가지고 붙으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죠. 이거를 무기로 국민의힘한테 양보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 저는 국민의힘이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해. 시장, 군수, 구청장. 그중에 한 30개 양보하면 돼. 30석을 달라? 그런 데다가 자기 쪽의 세력에다 그걸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황당한 요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거 윤 대통령이 이분이 얘기한 조언대로 해서 망하는 길로 갔던 것처럼 지금 당이 이분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당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고성국 씨의 입당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해석도 상당히 좀 분분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좀 어지러운 게 어제 그 쇄신안 발표에 대한 그 전한길 씨의 입장도 상당히 좀 애매한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선 고성국 그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데 그분이 뭐 유튜브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자유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당에 입당을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당원으로서 입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것을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뭐 지방선거 때 뭐 30석 뭐 그런 하는 그런 발언을 이제 방송에서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어떤 방송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것이 우리 당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뭐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일개인의 그런 입당에 대해서 이걸 왈가왈부하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전한길 씨의 어제 발언 뭐 저도 방송을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의 그런 어떤 발표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 전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 어떻게 보면 전한길 씨는 계속 이제 그동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당의 어떤 결정을 좌우한다든지 당 전체의 어떤 방향을 좌우하는 문제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개인의 발언이다. 그걸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한길 씨 입당 이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장동혁이라는 윤후의 어게인 세력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고성국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이야말로 계몽령을 계속 주창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동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고성국 유튜브를 엄청 즐겨봤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계엄까지 저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결국 자책 깜빡이 그러니까 국민께 사과하고 뭔가 이렇게 하더니 결국 손잡는 사람들은 우측 끝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양도구육이다. 또는 이 화전 양면술이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 어정쩡한 지점에 있는 건데 저는 한동훈 대표 저 발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오랜만에 옳은 소리 한 거다. 이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주신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고성국 씨의 저 입당을 개인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최고위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두둔해왔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직접 와서 받아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냥 개인적
이는 어떤 개인의 그런 입당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환길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향후에 이분이 미칠 영향은 매우 지대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결국은 오른쪽으로 더 확실히 가는 그런 계기점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금 김병기 의원의 거취 그리고 결정에 관련해서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이제 지금 여러 행태를 보면 상당히 부정부패가 많잖아요. 이 공천을 둘러싸고 그런데 다 보면 내 편 감사기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책임감보다는 내 편이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감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아서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어떤 투명성과 좀 책임감을 좀 강화시켜주면 좋겠다는 건데 뭐 그거는 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마 박 대표님께서 당대표에서는 단칼에 아마 잘랐겠죠. 자, 그러면 박 의원님, 당내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다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딱 두 가지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눈높이, 두 번째는 대통령의 심정. 국민의 눈높이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적 권위를 요구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야 정권을 책임지고 마음껏 정책을 펼쳐라라고 하는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죠. 대통령은 정말 저렇게 연일 쉬지 않고 회의를 누비고 그리고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늘 이제 당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발목이 잡힌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속으로 이해가 타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그게 누구든지 간에 본인이 설령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선당 후사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윤리 심판원을 열지 않습니까? 이번 일요일에 3명의 최고위원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되면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다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이 윤리 심판원 결과를 가지고 신속하게 판단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윤리 심판원의 결과 이전에 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추위 속에 내일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도에는 최고 15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먼저 추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춥던데 기온이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8.2도로 어제보다 8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고성 향로봉은 영하 18.9도, 산간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3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14도, 제천 영하 13.2도 등 중부와 일부 경북 내륙은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 넘게 떨어지며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를 보였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35도 이하의 강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1도에 머물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말에 기온이 다소 오르더라도 체감 온도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내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예보됐던데 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내일 밤부터 주말 사이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 수도권과 강원에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새벽에는 중부, 오전에는 남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눈의 양은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경기 동부에는 3에서 8cm, 서울과 인천은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3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 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남에는 2에서 7cm, 충청과 영남 내륙은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레는 경기 동부와 강원, 호남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눈이 강하게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동부는 모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강한 눈이 이어지며 일부 지역은 시간당 5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호남에도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 시간당 1에서 많게는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거운 눈으로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시설물 붕괴 우려가 있고, 빙판길도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관석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에서는 우리 물산업 기업들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올해는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까지 나오면서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상곤 기자입니다. 무인 비행장치 드론이 저수지로 향합니다.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자 특수 장비를 내려 자동으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5G 통신을 활용한 자동 채수 기술로 올해 CES에서 전 세계 30개 업체만 받은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센서가 탑재된 장비를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각종 수질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과 편의성의 문제들, 또 인명사고의 문제들이 드론을 통해서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분석과 데이터 확보들이 한 번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산업 기술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최소 48시간 걸리던 박테리아 검사를 12시간 만에 할 수 있고, 수질 분석 보고서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자율주행 로봇은 정수장 등 물 관련 산업시설에서 작업자 대신 돌아다니며 360도 영상을 촬영해 이상 징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올해 CES에는 국내 물기업 21곳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참가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물산업의 미래를 선보였고, 이 가운데 6개 업체는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The fact that there's so many AI solutions coming out of a set of utilities that is very progressive in adopting technology gives us confidence, and thus I think it gives the market funding opportunities. 한국수자원공사는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CES 참가를 통해 디지털 트윈, AI 정수장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선진 물관리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AI 물관리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기후테크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첨단 물산업은 연평균 8%가 넘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물산업 기술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전 세계 첨단 기술 기업이 한 곳에 모인 CES 2020년. 20년 넘게 삼성전자가 자리 잡았던 센트럴홀에 중국 TCL이 가장 큰 전시관으로 채우며 중국의 존재감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로봇 분야에서 더 두드러졌는데요. 로봇 전시 38곳 가운데 21곳이 중국 기업으로 4강링 안에서 격투 시범을 벌이는 로봇 앞에는 관람객이 몰렸고, 4족 보행 로봇이 제두 넘기를 선보이자 사람들은 감탄하며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그림도 함께 등장합니다. TCL의 TV 화면에는 한옥과 한복, 한국의 전통 문양을 연상시키는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기술보다 연출이 더 눈에 띄는 장면이었는데요.
아예 우리나라 제품을 모방한 제품들도 여전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LG전자의 제품을 떠올리게 했고, 하이센스가 강조한 가전과 기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홈 생태계는 기기의 연결 방식과 화면 구성이 삼성의 기존 방식을 똑 빼닮았습니다. 이런 장면 사실 낯설지 않죠. 중국 기업들은 늘 앞서 있는 우리 제품들을 쫓아가면서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CES에서 중국은 분명 달랐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뛰어넘는 기술을 여러 선보인 게 눈에 띄었는데요. 급변하는 AI 시대, 우리 기업들도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전년보다 208.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단일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은 것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자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9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2.7% 증가하며 한 분기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구글이 최근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클래스 C주는 전날보다 2.52% 오른 322.4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3조 8,912억 달러, 약 5,644조 원으로 애플의 3조 8,470억 달러를 누르고 시가총액 2위에 올랐고 1위는 여전히 엔비디아로 종가 기준 4조 5,969억 달러입니다. 시가총액 순위에서 알파벳이 애플을 넘어선 건 2019년 이후 처음이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치 있는 기업이 된 건 2018년 2월 26일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이라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에 대한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장 씨의 생전 근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100여 개와 장 씨의 근무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사건과 관련해 장 씨 유족 측으로부터 산업재해 신청 당시 활용된 자료들을 그제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장 씨의 근로계약서와 장 씨가 근무를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사망 당일까지 근무 내역, 쿠팡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CCTV 영상 160여 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인 사건에 연루된 스캠 범죄 조직 총책급 범죄자가 어제 태국 파타야에서 붙잡혔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유인해 감금 협박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함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특히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 씨를 유인해 감금하고 다른 피의자 2명에게 넘겨 잔혹하게 폭행하고 고문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자장치를 몸에서 분리하지는 못했지만 성범죄 때문에 부착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의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달고 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cm 정도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에 출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최근 메신저에 재가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시의원의 번호를 저장해둔 텔레그램 사용자들에게 신규 가입 메시지가 발송됐고 카카오톡에서도 새 친구 목록에 김 시의원이 등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각종 메신저를 탈퇴한 뒤 재가입한 걸로 추정되는데 기존 대화 내용이 삭제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경찰과 귀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이 3만 7천여 건으로 1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3만 7,421건으로 1년 전 18,198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3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줄고 검찰청 폐지로 퇴직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상당수가 복귀했기 때문에 미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장재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유족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3개월 만인데요. 그동안의 과정 이준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그날 밤 예고 없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국회에서 2시간 반 만에 계엄은 해제됐지만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수사기관들은 제각각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주도권을 쥐게 되고 2번의 시도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됐지만 52일 뒤에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 재판에 넘겼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출범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다시 구속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석 달 넘게 재판도 특검 조사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부터 갑자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신문에 나서면서 증인과 때론 언쟁도 벌였습니다.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부터 내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왔습니다. 내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며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순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보다 앞서 오는 16일엔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먼저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형량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김태훈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장이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며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란 특검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 형량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형을
구형할지 무기징역형을 구형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 과거의 판례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형량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사형이 최고형인 만큼 헌법상의 어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가장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구형을 할 여지도 있지만 예. 또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이다 보니 실효적이지 않은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 또 과거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이 행위의 재질이나 범행의 수법이 좀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형량을 가를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의 유무죄 성립 여부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어떤 수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참작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교적 그 피해를 입히지 않기 하기 위해서 단기간 안에 이것을 끝냈고 그 단기간 안에도 그런 무력적인 행동이라든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다던가 불법적인 체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장 없는 체포와 감금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례라고 하면 이제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씨가 있을 텐데 이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사형이 구형이 됐었고 그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선고가 된 바가 있었고요. 그때 같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중요 임무 종사자라든가 이 관련된 사람들이 징역 8년, 뭐 징역 3년 6개월 이렇게 이제 판결받은 바가 있어서 이미 내란죄를 둘러싼 어느 정도의 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다만 이 선례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 점은요. 예.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건 분명히 같은 맥락에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신군부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을 죽이고 총사형 입은 사람들이 좀 있었죠. 피해가 예. 좀 더 극심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양형 그대로 구형을 하거나 선고를 하기보다는 다소 그거보다 좀 낮아진 구형량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으로 구형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제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할 당시에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실질 구형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윤 전 대통령 지금 구형에도 좀 참고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는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을 둘러싼 그 재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란에 대한 유죄가 선고됐을 때는 최고 형량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고 특히 내란죄 같은 경우는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군 병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동원되는 조직적인 집단에서 가장 그 명령에 최정점이 있는 사람이 가장 중한 책임을 받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만큼 이 국무총리 신분으로서의 15년형도 굉장히 중한 구형이긴 하지만 예. 윤 전 대통령은 실제 모의하고 집행하고 실행하고 군 병력을 착출했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뀐 겁니까? 일단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라고 준비한 최초의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3월로 지적을 했다가 2023년 10월로 이 모의 시기가 훨씬 더 전부터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이제 변경을 했고요. 특히 2022년 11월부터 계엄을 인식했다라는 표현에 대한 사실도 추가가 되어 있고 이 노성원 수첩과 관련한 원본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 피고인 측에서 원본 제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공소장을 변경했던 이유는 이 판례에도 공소장 관련해서 실제 언제부터 모의를 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그간 기소 이후에 이루어진 증인신문이나 증거를 취합했을 때 2024년 3월에 모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23년 10월부터 시작됐다라고 특검은 사실관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계엄 모의 시기가 앞당겨진 점이 윤 전 대통령
대통령 재판에 변수가 좀 되겠습니까? 큰 변수는 아니지만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란과 관련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는 집단화된 사람들이 치밀한 준비하에 계획해서 움직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그만큼 길었고 치밀했다라는 것은 실제 비상계엄을 엄포용이나 선포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포고령과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감금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력했다라는 것을 또 반추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 정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실제 국회의사당의 출입을 금지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영장 없이 수색을 하려고 했다던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나 감금 지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조직화된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경된 공소장에 새로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의 허가 사항인데 이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기 때문에 이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은 이미 종결이 된 부분이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침해가 되니 특히 공소장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을 많이 기입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추가 변경, 적용 법조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 이제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변경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유지가 되면 허가하는 것이고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축적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에 비춰봐서 이 모의 시기를 조금 바꾸고 일부 내용이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재판부는 봤고 그 결과 공소장 변경이 허가돼서 이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검찰의 구형량 내일 재판을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이번엔 통일교 수사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김교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주고받았던 휴대전화에 문자나 통화나 또는 이 통일교 관계자들과의 대화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3천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 당시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도 이런 대가성으로 주고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데 실제 관련자들과의 어떤 대화나 녹음 파일을 찾을 수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고요. 다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주고받았다 라는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5년이 경과한 사건이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관련된 내용이 보관되어 있을지 그 당시 폰이 지금 포렌식 절차를 거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확인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포렌식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정치인들에게 금품 제공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 전 본부장이 이 부분 진술과 관련해서 계속 오락가락 번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일단 피의자 피고인 측에서는 번복되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신빙성에 대한 공격을 할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진술이 일관되는 것보다 이렇게 번복되는 경우에는 증명력이 높지 않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진술만으로 유죄로 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진술을 기초로 해서 실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진술,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더 찾아내서 어느 진술이 진실과 부합하는지를 합당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경찰 3차 접견 조사에서 이 금품을 준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물증을 제시하니까 이제는 부인하기 어려워서 인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어떤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형을 기대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돼서요. 진술이 바뀔 땐 왜 진술이 바뀌었는지도 합리적
바뀐 이유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 이런 진술 변화의 동기도 이제 법원에서는 왜 진술을 바꿨는지, 최초 진술, 바뀐 진술 둘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다른 증거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윤 전 본부장의 금품 제공을 인정했다는 이 진술이 뭐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 금품 수사 의혹에 좀 탄력을 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훨씬 더 수사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단순한 진술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보관되어 있는 증거가 있다라면, 예를 들면 본인이 전달하면서 찍어놓은 사질이나 대화 내역이나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결과는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그 진술이 사실인지를 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탄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김태훈 정규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장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규유착 수사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에서 본인들의 이익에 맞는 현안에 대해서 이 대가관계에 있는 돈을 주었는지, 그리고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실제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시점들은 상당히 오래전이고, 그럼 그때부터 어떤 유착관계를 통해서 갖가지 지원과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한다면 통일교를 위해서 수뢰후 부정처사라는 부정한 어떤 청탁을 받아서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황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정치자금법 위반은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뇌물죄로 성립 가능하기 위한 업무 대가 관계, 이 부분을 가려내는 게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교나 신천지가 다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좀 난관이 예상되죠? 종교단체는 그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수사기관이 현재 통일교 관계자들도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워낙에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정신적으로 유대관계가 강력한 집단에서 누군가의 내부 비리나 고발을 받는다는 것이 제약적이고, 특히 종교 집단의 수장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진실을 털어놓기보다는 회피하고 오히려 반대로 본인이 책임지고 총재를 보호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만큼 이 진실을 토해내게 하는데 굉장히 수사력이 집중돼야 되고, 이 심경의 변화나 수사 협조를 야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처에라도 그 관련된 회계 자료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조직 내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안성기 배우가 내일 5일장을 마치고 영면에 듭니다. 명동 성당에서 장례미사가 열려 국민 배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조문객을 맞은 국민 배우의 얼굴은 1987년 35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생전 고인이 가장 아꼈던 사진입니다. 안성기 배우의 빈소에는 영화계 동료와 후배들은 물론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 좋은 친구예요. 아주 좋은 친구. 성기야, 또 만나자. 인격자분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좋은 영향을 받은 것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침 7시 고인은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을 떠나 명동성당으로 향합니다. 명동성당은 독실한 가톨릭교 신자인 고 안성기 배우가 결혼한 곳이기도 합니다. 1시간가량 장례 미사가 진행된 뒤 영결식이 이어집니다. 조사는 영화 고래사냥 등으로 인연을 맺은 배창호 감독, 가족과 함께 빈소를 지킨 배우 정우성이 맡고 유족 대표로 장남 안다빈 씨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인을 마지막으로 모시는 운구에는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 정준호, 박철민이 참여합니다. 반세기 넘게 스크린 속에서 친근한 얼굴로 대중과 호흡했던 국민 배우 안성기.
고인은 서울 추모공원을 거쳐 경기 양평에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던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천즈 회장이 2달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기소돼 있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천즈를 중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전역에 범죄 단지를 세우고 투자 사기와 각종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 미 법무부 공소장을 보면 인신매매와 고문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프린스 그룹 관계자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때려도 되는지 묻자 천즈가 승인하며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자산 88조 원, 30여 개국에서 사업체 100여 개를 거느릴 만큼 다국적 범죄 조직으로 몸집을 불렸다가 지난해 10월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으로 충격적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갔던 사무실에 한국인 12명 있었는데 한 8명 정도는 다리를 쳐요. 아마 맞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정기 고문하고 스캔해요. 수사가 시작될 무렵 종적을 감췄던 천즈 회장이 2달여 만에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됐다고 AF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성명에서 중국 국적자인 천즈와 휘지량, 샤오지우 등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몇 달간 공동 수사했고 지난 6일 체포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는데 그동안 중국 정보당국과 천즈의 연계 의혹도 제기돼 왔습니다. 천즈 회장은 미국에서도 기소돼 있고 유럽과 우리나라에서도 제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FP 통신은 천즈에 대한 미 법무부의 공소장을 토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미국에선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천즈가 보유해온 150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불법 활동 연루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오히려 불법적인 자산 압류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 이민 당국이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에 착수한 가운데 30대 여성이 단속 요원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국토부는 과격폭도 테러 행위를 방어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지역사회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이민 단속국 차량 주위에 성난 시민들이 몰려들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쏩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여성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문이 열린 차량 안에 터진 에어백과 혈흔이 보입니다. 숨진 여성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사망한 여성이 테러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폭도들이 요원들을 막아선 가운데 이 여성이 차량으로 위협해 방어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It was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What happened was our ICE officers were out in an enforcement action. 하지만 현지 시장은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정부 설명을 헛소리라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Do have a message for our community, for our city, and I have a message for ICE. To ICE, get the fuck out of Minneapolis. 이번 총격 사건은 이민당국이 미네소타주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는 민주당 정치인이 이끄는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이민 단속 강도를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격 사망 사건으로 고강도 이민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가 거세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는 지난 2020년 5월 경찰의 과도한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당시 사건으로 경찰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정권 이양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6일 G7 외교장관들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G7 외교장관들이 미국의 카리브해 마약 대응 작전과 마두로 체포, 베네수엘라에서 적절하고 신중한 권력 이양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절하고 신중한 권력 이양이라는 표현은 결국 임시 대통령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석유 개발과 불법 이민 차단 등 미국의 이해를 관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관련해 다음 주 덴마크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7일 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린란드 상황과 관련해 왜 덴마크 요청대로 대화에 나서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음 주에 그들과 만날 거라고 답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도 그렇게 말했으며 새로운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으로부터 다양한 선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정상 간 친교의 상징으로 전기 자전거와 도자기, 찻잔 세트, 그림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와 곶감 등 과일도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은 시 주석에게 이 대통령이 황남빵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외교 관례상 중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중국 현지 기자 간담회에서 양국 간 선물을 교환할 때 그쪽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준비를 너무 적게 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일정 마지막 날인 어제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투척 의거 현장인 루슌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공지된 일정엔 없었던 루슌 공원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윤봉길 의사가 조국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당당히 세계에 천명했던 자리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약소국의 한 청년이 던진 수통과 저마탄은 침략과 탈취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평화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굳은 신념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국제 질서의 격변 앞에서 갈등의 불씨도 곳곳에 상존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의 논리가 아닌 존중의 정치,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루슌 공원 내 매헌 윤봉길 기념관을 둘러보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중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을 했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국익 중심의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안미 경중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중 양국이 수평 호혜적인 경제 협력 관계 정립에 주력했으며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AI와 신산업, 문화 등으로 교류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사실을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먼저 중국 언론들은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동행한 이 대통령의 방중이 한중 관계 완전 정상화의 신호이자 한국 외교가 실용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상징이라 분석하면서 향후 양국의 호혜적인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양 정상의 외교적인 만남은 영내 평화 발전에 큰 호재라고 보도했고, 신화통신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청사진이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두 정상이 2달 새 2차례나 만난 걸 관계 강화 의제의 신호로 설명했고, 한중 정부와 기업 간 MOU 체결과 경제사절단 동행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경제협력과 관광 확대에 관심을 보인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진영이 아닌 국익 중심의 외교라는 걸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이 한미일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고 경계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에 동조한다기보다 민감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인 유연성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마이니치와 아사히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일을 배려한 신중한 자세가 엿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SNS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셰펑 주미 중국 대사는 자신의 공식 X를 통해 이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 주석 부부의 셀카 사진을 올린 뒤 샤오미와 함께한 멋진 셀카라고 극찬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위챗 블로그에는 이 대통령이 200여 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는 대국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함께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인민대회당에 붉은 한복 차림으로 참석하는 등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샤오미 셀카 장면은 중국 SNS인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올랐고 조회 지수도 약 46만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뜻하다, 친근하다라는 긍정적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상 간의 신뢰이고 근본적으로는 각국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연 건 이번 방중 외교의 또 다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익과 이번 방중 관련한 외신 동향 브리핑이었는데요. 주요 외신들이 한중 관계 전면 복원 국면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미 경중 구도를 벗어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조명했다고 전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